썩! 물러나지 못할까? 애군이 든다! 한겨울밤 누더기를 걸친 부부가 양반 저택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룻밤 처마 밑만 빌려달라는 간절한 애원에 돌아온 건 차가운 조롱과 매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이 감히! 부유한 진사 백윤겸은 거지 부부를 짐승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눈 내리는 밤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진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아 죽은 선비의 아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양반집 딸. 두 사람은 치밀한 복수를 위해 스스로 거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금광이 발견됐다고 소문 하나가 마을을 뒤흔들었고 탐욕의 눈이 먼 백윤겸은 모든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땅도 마지막 한 푼까지.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는 탐욕스러운 양반에게 거지로 모욕당한 부부가 가짜 금광으로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는 정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 때마다 누더기를 걸친 두 사람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이도원과 윤채원은 백윤겸의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젊은 하인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누구요? 이 밤에 무슨 일이요?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밤의 찬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처마 밑 한 뼘이라도 빌려주신다면. 처마 밑이라고요? 하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지들이 감히 진사 어르신 댁에 처마를 구걸하러 왔단 말이오? 썩 물러가시오. 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 한 끼 식은 밥 한 그릇만이라도 나눠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무슨 소란이냐? 백윤겸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대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백윤겸의 시선이 도원과 채원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거지들이로군. 진사 어르신, 한밤의 추위를 피할 곳을 구하고 있사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채원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도원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발이 그들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윤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비, 웃기는 일이로군. 이 댁은 자선당이 아니오. 내 곳간의 쌀은 내 노력으로 쌓은 것이고 내 처마는 내 돈으로 지은 것이오. 그걸 왜 당신들에게 내줘야 하오? 진사 어르신, 듣기 싫소. 당신들 같은 자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오. 일도 하지 않고 품도 팔지 않고 그저 구걸만 하려드니 말이오. 백윤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내 대문 앞을 더럽히지 말고. 채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백윤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나에게 설교를 하려는 게냐? 내가 뭔데? 그가 옆에 있던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매를 들어서라도. 하인 둘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도원과 채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주인 어른께서 화가 나셨소. 하인 하나가 도원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원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 백윤겸이 턱을 치켜들고 비웃었습니다. 다신 이 앞을 지나가지도 마라. 애군이 든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눈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도원과 채원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들의 누더기가 펄럭였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뒤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보연이었습니다. 그는 백윤겸의 집에서 30년을 일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주인의 차가운 조롱. 보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도원과 채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원이 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작됐네요. 그렇소. 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눈발이 그 흔적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도원의 눈빛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조롱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버려진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졌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원과 채원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멎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원이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불씨가 일어나더니 촛불에 옮겨 붙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채원이 머리를 풀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단정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속옷이 있었습니다. 도원도 누더기를 벗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구석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미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옷과 쪽지책, 붓과 먹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원이 쪽지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윤겸. 도원이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땅 15마지기를 300냥에 강제로 넘겼습니다. 문기에는 700냥이라 적었지만 실제로 건넨 돈은 300냥 뿐이었죠. 채원이 촛불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서명은 아버님께서 하셨나요? 아닙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윤겸은 관아의 서기와 짜고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까지 도용해서 말이요. 그럼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관아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이미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거짓 고발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셨죠.
도원의 손이 쪽지책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곤장 30대를 맞으셨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으로 말이요. 그리고 사흘 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원이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원통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신가요? 형은 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일로 관아에 항의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강에서 형의 옷가지가 발견되었고 모두 죽었다고 여겼죠. 그런데요, 2달 전 형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북쪽 마을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형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륜겸의 악행도 서기의 배신도. 그럼 형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백륜겸은 이미 관아와 결탁했습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원이 쪽지책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백륜겸이 빼앗은 땅의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23명. 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몰락한 선비들이군요. 맞습니다. 백륜겸은 힘없는 자들만 골라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땅이 지금은 200마지기가 넘습니다. 도원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백륜겸의 서재 안에 있습니다. 비밀 서랍에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꺼낼 수 있을까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도원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채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원윤 씨 가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은 없었지만 양반의 명예는 지키려 하셨죠. 하지만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예. 저는 50이 넘은 부유한 상인에게 팔려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뜻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빚을 갚을 방법만 생각하셨죠. 채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혼례 전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짐도 없이 그저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채원이 도원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정체를 묻지 않고 함께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채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저 자신으로 말입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건 없습니다. 우린 같은 처지니까요. 채원이 쪽지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뭡니까? 백륜겸의 서재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도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백륜겸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 겁니다. 도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탐욕으로 말입니다. 채원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광입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 북쪽 산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백륜겸은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죠. 하지만 금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거짓 소문으로 말이요.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 당신은 장터로 가서 금가루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금만 보면 정신을 잃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겁니다. 그럼 백륜겸은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금광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말이요. 그때 우리는 조금씩 미끼를 던질 겁니다.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도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을 때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관아에 고발할 겁니다. 백륜겸의 집에는 반드시 내부에 협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소. 괜찮습니다. 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함께니까요. 도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이제 시작입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리쌀을 파는 아낙네, 옹기를 파는 상인, 생선을 손질하는 어부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천천히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채원은 조용히 천 파는 노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무명천 얼마요? 20냥입니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채원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쏟아졌습니다. 금가루였습니다. 어머, 천 파는 상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금이요? 금가루. 진짜 금가루요. 채원은 침착하게 금가루 몇 알을 손가락으로 집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아, 예. 충분하고 말고요. 상인이 떨리는 손으로 금가루를 받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틀림없는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그 금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채원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건 말씀해 주시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소? 북쪽산입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서방님께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시냇물에서 금가루가 떠내려오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북쪽산이라면 그 황량한 곳 말이오?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 몰랐을 뿐입니다. 채원이 보자기를 다시 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방님께서 지금 더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럼 금광이 있다는 말이오? 한 사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원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을 들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광이라니, 북쪽산에 금광이 있다고. 저 여인의 서방이 지금 조사하고 있대. 소문은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 사내가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내들도 삼삼오오 모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편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포교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로 장터를 순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금가루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금광이라. 포교는 턱을 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그는 채원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포교는 다시 장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백윤겸의 저택. 서재에서 백윤겸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사 어르신, 무슨 일이냐? 숨이 찰 정도로 뛰어오다니. 장터에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무슨 큰일? 백윤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금광입니다. 북쪽 산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백윤겸의 붓이 떨어졌습니다. 금광이라고? 예. 어떤 여인이 금가루로 물건값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서방이 북쪽 산에서 금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백윤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하냐? 장터 사람들이 모두 봤습니다. 금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말입니다. 백윤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침착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탐욕이 스며들었습니다. 북쪽 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황무지의 금광이라니. 진사 어르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 백윤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람을 풀어라.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녀의 서방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예, 어르신. 하인이 급히 나갔습니다. 백윤겸은 서재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금광이라니. 그는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땅을 빼앗고 이자를 받고 곡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금은 달랐습니다. 금은 권력이었습니다. 금만 있다면 관직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양반의 명예도 높은 지위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놓칠 수 없어. 백윤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금광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해. 그때 문 밖에서 강보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탐낼 때의 그 눈빛을.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당할까? 보연은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북쪽 산 아래, 도원은 나무 아래 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산을 향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작됐군. 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백윤겸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이성을 잃은 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바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일어나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터의 웅성거림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금광, 그 한 단어가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마을 주막. 도원은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막 주인이 안주를 내왔습니다. 손님, 요즘 마을이 난리입니다. 금광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원이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예, 모두 북쪽 산으로 몰려갔습니다만 아무것도 못 찾았다더군요.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대체 누군지. 저입니다. 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손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윤겸이었습니다. 그는 하인 둘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막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도원에게 멈췄습니다. 백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그는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밤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던 거지의 얼굴. 당신은 백윤겸이 다가왔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그 거지가 아니오? 백윤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였습니다.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지가? 백윤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 단정한 머리, 품격 있는 자세, 일시적인 어려움이었을 뿐입니다. 도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사 어르신께선 문전박대를 하셨죠. 그 추운 밤에 말입니다. 백윤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도원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백윤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문 앞에 섰습니다. 금광 이야기를 들었소. 백윤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북쪽산에서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시냇물에서 금가루를 발견했죠. 금가루뿐이요? 아닙니다. 도원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따라 올라가 보니 바위 틈에서 금맥이 보였습니다. 작지는 않았습니다. 백윤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기 수천 냥은 나올 듯합니다. 수천 냥. 백윤겸이 목소리를 높였다가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낮췄습니다. 그 정도라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도원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문만 났다 하면 온 마을이 몰려들 테니까요. 백윤겸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나와 손을 잡으시오. 예, 내가 돈을 대겠소. 금광 개발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오. 도원이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진사 어르신께서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오. 당신은 금광을 갖고 있고 나는 돈을 갖고 있소. 서로 필요한 게 아니오? 백윤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금을 캐낼 수 없소. 하지만 나와 손을 잡으면 한 달 안에 금을 캘 수 있소. 도원은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백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익은 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문기로 남깁니다. 백윤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의심을 눌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그럼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도원이 물었습니다. 백윤겸이 계산하듯 눈을 굴렸습니다. 일단 500냥을 내겠소. 500냥.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기를 작성하겠습니다. 도원이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이도원과 백윤겸은 북쪽산 금광 개발에 공동 투자함. 백윤겸은 500냥을 투자하고 이익의 절반을 가짐. 이에 양측은 합의하여 지장을 찍음. 도원이 종이를 백윤겸에게 넘겼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백윤겸이 문기를 읽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도장을 꺼내 문기에 찍었습니다. 도원도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금을 보여주시오. 백윤겸이 말했습니다. 금을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소? 도원이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금덩이가 반짝였습니다.
백윤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손을 뻗어 금덩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진짜로군. 백윤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북쪽 산에서 나온 거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원이 금덩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큰 금맥이 아래 있습니다. 백윤겸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시작하겠소? 일주일 후입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겠소. 10명이든 20명이든. 백윤겸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도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소문나면 곤란합니다. 우선 5명만 조용히 구하겠습니다. 알았소, 알았어. 백윤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겠소.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두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윤겸은 하인들과 함께 주막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막밖 골목 모퉁이 강보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따라 나왔다가 주막 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윤겸과 도원이 악수하는 모습, 문기의 지장을 찍는 모습, 금덩이를 보고 눈빛이 변하는 주인의 모습, 보연은 모두 보았습니다. 또 누군가 당하는구나. 보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주인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보연은 주막 안의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보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그는 주인을 따라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 안 도원은 마지막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백윤겸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물었군. 도원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부르고 그 끝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백윤겸의 저택, 강보연은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웠습니다.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백윤겸은 아직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광 이야기 이후 그는 밤낮으로 돈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연은 빗자루를 멈추고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연은 백윤겸의 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집 종이었고 백윤겸이 태어날 때도 그는 이미 이 집에 있었습니다. 백윤겸의 아버지는 온화한 양반이었습니다.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백윤겸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고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성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연은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몰락한 선비들이 찾아와 애원하던 모습, 백윤겸이 차갑게 거절하고 관아 서기와 짜고 문서를 위조하던 모습, 땅을 빼앗긴 이들이 울며 떠나가던 모습, 보연은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종이니까. 보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게 내 도리니까. 하지만 가슴 한켠은 늘 무거웠습니다. 특히 10년 전 그 일,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찾아왔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윤겸에게 땅 문서를 돌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그 땅은 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백윤겸은 비웃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당신의 지장이 찍혀 있어. 이미 내 땅이요. 그건 위조입니다. 저는 그런 문서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소? 없으면 입 다무시오. 노인은 관하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이미 백윤겸과 한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사흘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보현은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증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증언하면 자신도 쫓겨날 것이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보현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보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이도원입니다. 도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도헌. 보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땅을 빼앗긴 이덕수의 아들입니다. 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덕수 어르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곤장을 맞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죠. 도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당신도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모습을. 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백윤겸에게 묶여있는. 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언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보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말입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주막에서 그리고 대문 뒤에서 지켜보시던 모습을. 당신은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보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인 어른은 옛날의 그분이 아닙니다. 보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선대 어르신은 자애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 어른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원이 품에서 쪽지책을 꺼냈습니다. 23명. 백윤겸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보현이 쪽지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이덕수, 김상현, 박준영. 하나하나가 보현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입니다. 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서재에 비밀 서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위조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소문은 듣습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도원이 보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서를 꺼내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백윤겸을 관하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현은 망설였습니다.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10년 전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땅을 빼앗긴 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원이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이들을 구할 것입니다. 보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밤 주인 어른께서 주무신 후에 서재로 가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보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윤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현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쳤습니다. 보현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세 번째 서랍을 당겼습니다. 삐걱. 서랍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반 문서들만 있었습니다. 보현은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안쪽 판자를 눌렀습니다. 딸깍. 비밀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두툼한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보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덕수의 땅 매매 문기. 하지만 지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덕수 어르신은 끝까지 거부했었으니까요. 보현은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 문을 나설 때 보현의 얼굴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충성보다 양심이 더 무거웠습니다. 대문방 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현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두 있습니다. 도원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현이 물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됩니다. 도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백윤겸은 자신의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3분의 원한이 이제 풀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도원이 보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보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북쪽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원이 금강 개발 현황을 보여준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도원과 채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윤겸도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고 손은 떨렸습니다. 여러분,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약속대로 오늘 금광의 진척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원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금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금이란 말이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백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전 봤던 금덩이보다 3배는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인부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도원이 금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건 드문 일이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맥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원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윤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마나 더 캘 수 있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달 정도면 본격적인 채굴이 가능할 것입니다. 3달. 백윤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긴 수염,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채원도 숨을 멈췄습니다. 형님, 도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10년 전 강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도원의 형이었습니다. 동생,
도연이 도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이 사람의 형이자 10년 전 이 마을에서 쫓겨난 선비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 그는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이덕수 영감의 아들, 관아에 항의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된 남자. 당신은 죽었다고 백윤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소.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소. 10년을 숨어 지냈을 뿐이요. 무슨 목적으로 여길? 동생을 돕기 위해서요. 도연이 도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금광은 우리 형제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빼앗긴 땅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백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도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빼앗은 땅을 법적이라 하십니까? 긴장이 흘렀습니다. 도원이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금광이 중요합니다. 도원이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윤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도연이 살아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금덩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금은 진짜야. 내 눈으로 봤어. 탐욕이 불안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백윤겸의 서재, 보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백윤겸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차 드십시오. 놔두게. 백윤겸이 손을 저었습니다. 보연은 차를 놓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윤겸이 불렀습니다. 보연. 예, 어르신. 자네는 이도연을 기억하나? 보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10년 전 일 말일세. 그 집안 땅 문서. 백윤겸이 말을 멈췄습니다. 보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말게. 그냥 가보게. 보연이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는 주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불안해하고 계시는군. 보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후 장터, 도원과 채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입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마을 금광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양 상단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광을 통째로 사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를 부른다는 거요? 2,000냥이라고 합니다. 2,000냥이라니.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백윤겸도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0냥, 한양 상단이. 그는 급히 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한양 상단 이야기가 사실이요? 백윤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2,000냥을 부른다면 팔 것이요? 도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팔지 마시오. 백윤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더 내겠소. 더요? 그렇소. 2,000냥, 아니 2,500냥을 내겠소. 도원이 놀란 척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니십니까? 상관없소. 금광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소. 백윤겸의 눈은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사 어르신, 그 돈을 어디서? 집을 팔겠소. 땅도 팔겠소.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금광은 내 것이 되어야 하오.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양 상당과 만나본 후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백윤겸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윤겸은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고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장포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장터를 순찰하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포교는 턱을 쓸었습니다. 한양 상단?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저 사람, 무언가 숨기고 있어. 포교는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백윤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금뿐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저택, 금으로 산 관직, 금으로 얻는 명예. 놓칠 수 없어. 절대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로. 한편 폐가에서 도원과 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야. 도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백윤겸은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두 형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함정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윤겸의 저택. 백윤겸은 서재에 앉아 마지막 문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집 문서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모든 땅, 모든 곡식, 그리고 이 저택까지 모두 금광을 위해 팔아치웠습니다. 2,500냥. 백윤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금광은 완전히 내 것이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북쪽 산 아래 주막이었습니다. 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져왔습니까? 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백윤겸이 보따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2,500냥. 도원이 천천히 은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백윤겸은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금광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도원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기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백윤겸이 서둘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도원도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금광은 당신 것입니다. 드디어. 백윤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포교가 포졸 5명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백윤겸. 포교의 목소리가 주막을 울렸습니다. 백윤겸이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관아의 명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포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백윤겸을 에워쌌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죄로? 백윤겸이 소리쳤습니다. 문서 위조, 토지 강탈, 관리 매수, 그 외 여러 죄목으로.
포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저입니다.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헌, 이덕수 어르신의 아들이자 당신에게 아버지를 잃은 자가 고발했습니다. 백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습니다. 도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금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두 당신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금덩이는, 내가 본 금덩이는 가짜였습니다. 채원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노쇠에 금칠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백윤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안 돼. 내 재산이, 모든 게 당신이 빼앗은 재산으로 당신을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백윤겸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고 가라. 포교가 명했습니다. 백윤겸이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진사다. 진사. 하지만 포졸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 관아. 백윤겸은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또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백윤겸.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서기가 나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백윤겸은 23명의 몰락한 선비들로부터 땅을 강탈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관아 서기를 매수하여 합법을 가장했습니다. 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문서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백윤겸의 서재에서 나온 위조 문서들입니다. 모두 그의 필체이며 피해자들의 지장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사또가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아닙니다. 백윤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입 다물라.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증인이 있다. 나와라. 이도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10년 전 이덕수의 아들이자 백윤겸의 악행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말해보아라. 10년 전 백윤겸은 저희 아버지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으나 백윤겸은 관아 서기와 짜고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관아에 갔으나 오히려 곤장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또가 백윤겸을 노려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백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강보연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백윤겸의 종 강보연입니다. 보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30년간 주인을 섬겼습니다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해보아라. 주인 어른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도 매수된 서기도. 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물러가거라. 그리고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민참봉도 끌어내라. 관아 서기였던 민참봉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도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너도 공범이다. 뇌물을 받고 문서를 위조했으니.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 꿇었습니다. 백윤겸과 민참봉. 사또가 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 토지 강탈, 뇌물 수수의 죄로
두 사람 모두 3년 옥형에 처한다. 백륜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사또날이 백륜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도원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도원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도연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연도 멀리서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관아에서 백륜겸의 재산을 몰수한 후 원래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날이었습니다. 김상현 어르신, 도원이 한 노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 땅이 다시 어르신의 것입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조상님들께 떳떳합니다. 박준영 어르신, 채원이 다른 노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의 땅도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3명, 10년 동안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서를 받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은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덕수의 무덤이었습니다. 도원과 도연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땅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도연이 술잔을 따라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형과 저는 이제 떳떳합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도원 부부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주막에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선생, 진정 고맙소이다. 한 노인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니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도원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혼자였다면 영원히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것이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보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백륜겸이 옥에 갇히며 종도 풀려났습니다. 보연 어르신, 도원이 그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절에 들어갈까 합니다. 보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말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보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도원과 채원, 그리고 도연은 마을 어귀를 걸었습니다. 동생,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평온하게 살고 싶다. 형님,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복수는 끝났다. 이제 행복할 시간이다. 도연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다. 내가 고맙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줘서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너도. 도연은 천천히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원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채원이 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이틀 후 도원과 채원은 짐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남쪽입니다. 도원이 답했습니다. 거기에도 억울한 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정의를 세우러 가시는군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그리고 꼭 성공하시오. 감사합니다. 채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포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선생, 포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소.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감사합니다, 포교님. 앞으로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정의를 세우시오. 우리 같은 관리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도원과 채원은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채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떠돌며 사는 것 말입니다. 도원이 걸음을 멈추고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까? 아니요. 채원이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흘러갔고 길은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의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떠돌며 필요한 곳에 나타나 억울한 이들을 돕습니다. 도원과 채원은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들이 간 곳마다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